저희가 옛날에 금광을 캐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금을 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금을 팔기 위해 삽을 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AI는 금광이고요. AI를 팔 수 있는 삽을 파는 곳이 엔비디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업체들이죠. 이런 어떤 빅테크 랠리가 계속 갈 것이냐는 좀 모호하고, 이 빅테크 안에서 누가 갈 것이냐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이 S&P 500하고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S&P 500도 이제 6,000선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2024년에 약간은 과열된 주식시장 상황에서 내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거는 사실 하우스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2월 한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년을 좀 저희가 시기를 넓혀보자라고 말씀드리면 12월 정도는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컨셉은 사실 내년에도 지속이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증시를 주도하는 부분이 뭐냐? AI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사람들이 AI 관련된 생산성 혁신, 얼만큼 많은 노동 단위를 똑같이 투자했어도 더 많은 결과값을 내는 AI가 지금 어떻게 수익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AI는 추론형 AI까지는 아직 오지 못했고 생성형 AI까지는 왔다. 라고 보면 추론형 AI까지 넘어가기 과도기다라고 보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증시는 아직 좀 더 갈 여력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의 상승률만큼의 폭발성은 좀 부진할 수 있을 거다. 다만 뭐 매크로적 뷰라든지 아니면 뭐 증시뷰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 AI를 두고서 추론형 AI랑 또 생성형 AI랑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비유를 해드릴게요. 내가 어떤 직원이 들어왔어요, 회사에. 네. 이 직원한테 A라는 걸 시켰을 때 딱 A에 해당되는 과제만을 해온다라고 하면 생성형 AI입니다. 예를 네. 들어 야, 머니네버슬립이 어떤 채널인지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 언제 설립됐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회사입니다. 딱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네. 야, 머니네버슬립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대답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AI가, 그러니까 본인이 좀 판단할 수 있는 AI가 생성형 AI를 지난 추론형 AI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생성형, 저희가 흔히 Gen AI라고 많이 이제 기사에서 접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생성형 AI를 영어로 이렇게 쓰면 Gen AI이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레벨이고, 네.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의 판단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가 이게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2024년은 AI 열풍을 타고서 대형 기술주랑 빅테크 중심의 주도 장세가 좀 돌아갔잖아요. 이런 장세의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섹터가 좀 새로운 동력원으로 등장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끔 세미나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금광을 캐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네. 그때 금을 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금을 팔기 위해 삽을 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거든요. AI는 금광이고요. AI를 팔 수 있는 삽을 파는 곳이 엔비디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업체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빅테크 랠리가 계속 갈 것이냐는 좀 모호하고, 이 빅테크 안에서 누가 갈 것이냐가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를 들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빅테크, AI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하드웨어는 결국 사실 소프트웨어로 연결되기 위한 매개잖아요. 네. 삽이라는 거는
금을 캐내기 위한 도구인 거잖아요. 그 금이 뭐냐인 건데 금이라는 건 결국 끝단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다가 큰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AI가 주도했으니 내년도 주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땐 주도할 것이다. 다만 성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삽 중에서도 엔비디아같이 큰 삽을 파는 것도 있지만 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나무를 판다든지 뭐 쇠를 판다든지 이런 세부 구성품이 있잖아요.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력을 누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관련된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가 좀 피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뭐 저희가 흔히 팔란티어라는 기업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하드웨어 only는 이제는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 증시가 하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면 어떤 리스크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매크로적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네. 좀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매크로라고 한다면 경제죠. 미국 경제가 지금 되게 좋은데 네. 꼬꾸러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왜 꼬꾸러지느냐? 지금 고용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얼마 전에 실업률이 이제 상당히 견고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비농업 고용 지표라는 게 저희가 고용 지표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게 쇼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한번 보면 전문 직종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 시장에 있어서의 냉각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잔존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잔존하는데 라고 하시면 저희가 코로나19 때 돈을 정말 많이 풀었어요. 정부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유동성을 정말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네. 그 유동성을 공급해 준 거를 다시 QT를 통해서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고 올해 한 7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 저축 수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요가 저축 수요가 얼만큼 더 많으냐에 대한 어떤 지표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 받았던 돈을 다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됐냐면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저축이라는 개념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정도 살 돈이 있으면 충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일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복귀하려는 모습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연출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실업률은 되게 낮은 수준이고 구인 건수도 높은데 그러면 사실 고용 시장이 과열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상승률은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돈이 먼저 떨어진 곳은 저소득층이고 그들이 먼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즉 지금 생각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정도가 관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 보면 생각보다 저소득층 기준으로는 좀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안전한데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좀 불안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얘기를 좀 또 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행동을 실천하는 경우는 이게 리스크고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생각보다 온건할 거야가 지금 시장의 예상인데요. 네. 트럼프가 정말 이거 나 마지막 코인인데 나 대통령 더 한 번 더 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래라고 하면서 칼춤을 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역적 갈등을 크게 만들고 대중국 규제가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오면서 2018년 10월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 S&P, 나스닥, 다우, 러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되는 게 좀 리스크면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트럼프와 또 연준 쪽의 상황을 두고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그 인하 속도랑 또 횟수를 두고서 연준의 고민은 나름대로 깊어져만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차 싶었었겠죠. 맨 처음에는 네. 50pp 괜히 했다.
25bp만 천천히 할 걸. 다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5%까지 갔다가 최근에 4.2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좀 롱텀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지속될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고요. 다만 금리 끝단이 어디냐? 과거에는 2%였잖아요. 저희가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했을 때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물가도 2% 타겟팅을 해서 가지는 않을 거다가 지금 시장의 판단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이제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뭐냐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되게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거든요. 네. 그 중립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 정도가 중립금리였기 때문에 네. 그 이상적인 금리 수준까지 내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립금리가 정확히 공개는 안 돼요. 이게. 그러나 3.5에서 3.75 정도 수준으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끝단은 사실 과거보다 높아졌다. 즉 인하폭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부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연준이 이 경제 부양과 또 물가 안정 사이에서 좀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까요? 이거는 사실 연준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알아서 맞춰지면 연준은 대응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네. 얘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 그렇죠. 보고 우리는 후행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9월에 했던 금리 인하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을 사실 사람들끼리 좀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불안해요. 사실 이게 3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큰 화두는 고용시장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하드 랜딩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흔히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 샤워실로 가면 네. 찬물을 먼저 틀어요. 물을 트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럼 다시 뜨거운 물로 틉니다. 너무 뜨거운 뜨겁죠. 거예요. 다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걸 샤워실의 바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약간 그 과도기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균형추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데이터를 보고 나서 반응하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금 후행적으로 반응을 하겠다. 다만 금리 인하는 꾸준하게 될 필요는 있다. 왜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확률은 저는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을 보면 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리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려면 그러면 통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오던가 아니면 소비주도 인플레이션이 오던가 이런 형식인데 지금 통화량을 다시 한번 대폭 풀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소비주도 인플레이션이 올 만큼 소비가 견고하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보다는 경기 안정을 먼저 만들어내는 작업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